그럼 지금으로부터 2022년도 서울대학교 교육위원회 발표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발표를 시작하기에 앞서 국가에서 정한 이태원 사망자들에 대한 애도 기간이고 또 이번 회의가 서울대학 공식적인 행사의 일부이므로 사망자들에 대한 애도를 표현하고 명복을 기원하는 묵념을 한 후에 행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잠깐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묵념. 바로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교육위원회 발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발표회는 오프라인, 온라인으로 동시에 진행이 되고 많은 분들이 방청석에 참석해 주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오늘 유홍님 차기 총장 후보님께서 참석해 주셨습니다. 손 흔들어서 잠깐 인사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정성 부총장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타 참석해 주신 많은 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오늘 발표자와 토론자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발표를 맡아주실 분은 서울대학교 교육위원회 공동위원장이신 홍기현 교수님입니다.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토론자로는 강창우 인문대 학장님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양일모 자유전공학부 학부장님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육위원이신 노유선 교수님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제62대 총학생회장인 김지은 학생 참석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럼 발표자인 홍기현 교육위원회 공동위원장님을 모시고 발표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홍 교수님께서는 죄송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 교육위원회 위원장님이신 여정성 교수님을 모시고 인사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환영 부탁드립니다. 이거로 할까? 예, 안녕하십니까? 저는 교육위원회 공동위원장을 맡고 있는 여정성입니다. 우선 교육위원회 발표에 참석해 주신 여러분들께 큰 감사를 드립니다. 서울대학교 교육위원회는 대학의 교육 목표 그리고 교육 방향 등 교육 활동의 주요 사항에 대해서 논의하는 학칙상 위원회입니다. 평소에 학사위원회가 주로 현안에 대해서 얘기한다면 그보다 큰 스코프의 얘기를 그래도 논의할 수 있는 자리를 만들지 하는 차원에서 만들어졌고, 조금 후에 발표를 하실 경제학부의 홍기현 교수님과 제가 공동위원장을 맡고 있습니다. 지난 교육위원회에서는 그 이노에듀나 이런 식의 것을 발굴하는 작업이 있었다면 이번 교육위원회에서는 지난 학기에는 소위 RC, 저희 학교에서는 우리 학교에서는 이제 RNR이라고 이름 붙이기로 한 그런 기숙형 대학에 대한 논의를 했었고요. 이번에는 유연한 학사 구조와 교육 혁신에 대해서 얘기해 보고자 합니다. 사실 여러분들과 제가 모두 공감하듯이 뭔가 변화가 필요하다 하는 거는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우리가 어떤 방향으로 어떻게 갈 것이냐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논의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사실 우리가 백인백색이라는 단어처럼 우리 학교에 2,000명의 교수님들이 계시니까 2,000인 2,000색이 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집단 지성의 힘을 모아서 어떤 방향으로 우리가 움직일 것이냐에 대해서는 조금은 더 고민해야 되는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마침 최근에 완성된 2020에서 40년 장기 발전 계획의 7대 중점 추진 과정 중 첫 번째가 전공, 학부, 단과대학 간의 장벽 없애기였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가 이렇게 교육위원회에서 새로운 방향을 여는 논의를 시작하는 것은 굉장히 의미 있는 작업이라고 생각합니다. 부디 오늘 참석하신 여러분들뿐만 아니라 또 유튜브로 들어와 계시는 많은 분들이 서로 방향성을 공유해 가면서
또 다른 좋은 방안을 찾는 그런 발표회로 만들어지기를 기대해 봅니다. 그리고 오늘 여러분들의 생각을 경청해서 향후 어떤 식으로 추진 방향을 가져가는 것이 좋을지 더욱 고민해 보겠습니다. 호흡 분들은 저희가 지금 차기 총장으로 선임된 이홍임 교수님께도 참석해 주셨고, 또 총장이신 오세정 총장님께서도 곧 도착하실 예정이지만 왜 이 시점에 이런 엄청난 과제를 던지냐라는 말씀을 하실 수 있는 분도 있지만, 저희가 모두 아는 거는 학교의 행정 내지는 학교의 변화 개혁은 그냥 어느 시점에 딱 마무리 짓고 다시 리셋하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우리가 같이 고민해야 되는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시작하는 이 고민이 다음에 다시 연결해 가실 분들에게 그래도 작은 밑거름이 될 수 있다라는 희망으로 오늘 행사를 진행해 보고자 했습니다. 많이 도움 주시고 또 같이 의견 나눠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오늘 그 발표자이신 홍기현 교육위원회 공동위원장님을 모시고 발표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발표자께서는 서울대학교 교무처장, 교육부총장, 사회과학대학장 등 학내 학사관리의 커다란 정책에서부터 실무에 이르기까지 아주 깊은 수준의 지식과 경험을 갖고 계십니다. 발표자를 뜨거운 박수로 환영 부탁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유튜브로 지금 접속하고 계신 분들은 의견을 남겨주시면 저희가 토론자 또는 발표자에게 말씀을 듣는 기회를 함께 갖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정성 교육부총장님께서 오늘의 전체적인 주제에 대해서 잘 말씀해 주셔서 저는 발표 내용을 들어가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대학교 중장기 발전 계획의 교육부의 제일 첫 번째 과제로 학과나 대학 간의 장벽을 없애자 이런 것이 있습니다. 여기 지적된 문제점으로 제가 인용문을 두 구절을 써왔는데 살펴주시면 좋겠습니다. 학과 간 한강의 양상 때문에 교수 정원을 드리는 것도 쉽게 되지가 않는다. 그다음에 교과목들도 준척되어 있지만 잘 조정이 안 되고 있다. 이런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고요. 이 바탕에는 결국은 중장기 발전 계획에는 학과 이기주의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일반적으로 그 서양에서 쓰는 말은 학과 간 탄압이 혹은 학문 분야 간 탄압이 라는 형태로 쓰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주로 이제 학사과정의 교육, 학사제도를 많이 이야기하겠지만 교수제도나 이런 것은 대학원 과정에도 공통이기 때문에 영향을 줄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앞으로 학사과정 교육 방식이 좀 유형화되면 전문대학원 교수님들도 학사과정에 많이 참여할 수 있었으면 하는 게 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학과 내의 교육에 대해서는 여기서 별로 다루고 있지 않으나 학과에서도 열심히 잘 교육을 해주시면 같이 협업해서 좋은 방향으로 교육이 개선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학과의 문제로 생각해서 학과 중심 교육이 어떤 장단점을 갖느냐 말씀드리면 장점은 대개 느끼시는 바와 같이 학과에서 전공 지식을 체계적으로 잘 가르쳐서 전문가를 양성하고 그다음에 학과가 오랜 기간 동안 생활도 같이 하고 선후배 관계도 생겨서 학문 공동체를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에 비해서 학과에서 새로운 교과목을 만들거나 하는 것이 속도가 느리기 때문에 해당 전공에서 소화되지 않는 새로운 영역이 나타났을 때 적응하는 데 시간이 꽤 걸린다라는 것이 있고 소속된 학과의 학생이거나 아니거나 간에 새로운 수요에 대해서 적합한 지식을 갖는 학생들이 잘 배출되지 않는다. 그다음 대학의 관리자 입장에서 보면 학과의 힘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뭔가 조정을 하려고 했을 때 한두 개의 학과가 반대하면 결국 전체적으로는 괜찮지만 조정이 안 되는 게 꽤 많다. 이런 것이 이제 공통된 경험입니다.
장단점을 비교해서 그러니까 장점을 잘 살리면서 단점을 이제 줄여나가야 될 텐데 현재 이것을 측정할 만한 그런 연구나 그런 게 별로 없습니다. 근데 그 이유는 보면 학과 중심주의의 장점은 해당 교수나 그다음에 그 학과의 전공이 일치하는 특정 직업 종사자한테 뚜렷이 나타나기 때문에 학과가 좋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거기에 혜택을 못 받은 상당한 수의 사람들은 별로 목소리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대학 교육에 어떻게 보면 잘 적응을 못한 경우라고도 볼 수 있는데 대학 교육에 적응을 못했다고 해서 인생이 실패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역설적으로 대학에서 잘 적응을 못했는데 유명하게 된 빌 게이츠는 대학을 중퇴했습니다만 이런 사람이 나와서 대학 교육이 문제다 이렇게 이제 되니까 그러면 장단점을 비교했을 때 어떤 게 큰가 이런 걸 하기가 이제 어렵게 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자료가 부족하다든지 이런 것도 있습니다. 여하튼 근데 전체적으로 연구는 많지가 않은데 제가 몇 가지 연구를 이렇게 보면 우리 학교는 학과 중심 운영이 다른 일반적인 서양 대학보다 강하고 아주 강하고 국내에서도 굉장히 강하고 국공립 대학 중에서도 굉장히 강하다 하는 것이 체감적으로 분명한 것 같고요. 이것이 교육에 어떤 악영향을 주는가 하는 것에 대한 연구는 자세히 없지만 여하튼 시대 변화에 좀 빨리 따라가야 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 학과 중심 운영을 하는 부분과 전체적으로 학교에서 조정하는 부분이 좀 밸런스를 이루어야 되겠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좀 더 현재의 그 조정 체제가 좀 유연하게 돼야 하고 변화에 빨리 적응해야 되겠다 이제 그런 것입니다. 한 가지 현재 예를 들어서 우리 학교 학생이 본교 대학원에 입학하는 비율은 20%대도 안 되거든요. 그러면 학생 기준으로 졸업생 기준으로 보면 졸업생이 본교의 일반 대학원으로 진학하는 비율은 10%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물론 전문 대학원은 추가해서 더 있겠지만 그렇다면 학생의 그 교육 목표를 연구자나 교수가 되는 사람을 중심으로 할 수는 없는 상황에 처해 있는데 그에 비해서 현재의 교과 과정은 연구자 중심으로 되어 있는 것이 실정이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밸런스가 좀 깨져 있다 이렇게 판단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학과 중심 교육 체제를 가져온 요인들은 대단히 많은데 그냥 보시면 되겠습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서울대학교는 특히 출발부터 단과대학 중심, 학과 중심이었습니다. 자원이 없는 상태에서 교수님들이 본인의 노력에 의해서 그다음에 본인이 아는 어떤 네트워크를 이용해서 학과를 거의 살리다시피 20-30년을 끌고 오다 보니까 교수들이 생각하는 학과상, 인재상 이런 것이 이제 교과 과정에 그대로 반영되게 되고 다른 이해관계자인 학생이라든지 동문이라든지 사회의 그 여러 의견들은 상대적으로 덜 반영되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점이 이제 학칙에도 반영이 돼 있어서 교수의 소속은 반드시 학과 또는 학부여야 한다 이런 게 있습니다. 이건 고등교육법에 없는 조항이거든요. 고등교육법은 우리 학칙에 비해서 대단히 유연합니다. 그런데 유연성 면에서 우리 학칙은 고등교육법의 한 반 정도도 안 되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법령 때문에 학교가 제약받고 있다. 이것은 거의 20년 전에 벗어났고요. 우리가 자체적으로 가진 내부의 경직성이 굉장히 크다 하는 것이 대부분 이제 경험을 하신 분들의 판단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깨기 위해서 그동안에 타학과의 전공을 배울 수 있는 복수 전공, 부전공 이런 걸 개발하고 그다음에 기초교육을 중심으로 해서 융복합 강좌도 개발하고 그다음에 융합적인 학사 조직이라고 하는 연합전공, 연계전공, 대학원 협동과정, 융합전공 이런 걸 만들었고요. 그다음에 자유전공 학부도 10년 전에 만들었습니다. 자유전공 학부는 상당히 성공적인 경우라고 보고 그 실적이 이제 꽤 있습니다만 오늘 토론자로 자유전공 학부 지금 참석하셨으니까 좀 구체적인 말씀을 들을 기회가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기존의 노력은 어느 정도 학과 체제를 좀 벗어나는데 학생한테 도움도 주고 이렇게 했는데 복수 전공, 부전공, 연계 전공 다 합쳐서 듣는 사람이 30%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나머지 70%는 여전히 특정 전공을 하고 있는데 특정 전공이 필요한 뭐 의과대학이나 이런 경우는 예외겠습니다만 많은 학과들은 좀 더 자신의 교육을 좀 융합적으로 나가야 될 필요가 있다 이렇게 판단할 수가 있는데 이게 잘 안 되고 있는 것이 이제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새로운 방식으로 어떤 것을 더 해야 될 것인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교수, 학생, 그다음에 지원 조직 이렇게 세 개 행동 주체별로 어떤 것을 고쳐야 될지 말씀을 드립니다. 중장기 발전 계획에도 있지만 우선은 교수의 소속을 다양화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학칙에서 교수의 소속은 학과부로 한다 하는 것 자체를 없애거나 소속을 학과, 학부, 단과대학, 그다음에 기초교육원, 일반대학원, 연구소 이렇게 다양하게 하는 게 좋겠다 하는 생각입니다. 소속을 다양하게 하는 것이 제도적으로 필요할 뿐만 아니라 개인이 원했을 때 다양하게 변경하는 것을 쉽게 해야 됩니다. 지금은 소속된 학과와 이동하려는 학과 간의 협의가 완전히 합의가 되고 그것이 인사위원회에 올라와서 투표를 통해서 이렇게 소속 변경을 하고 있는데 교수 개인이 이동하려는 학과와 어느 정도 협의가 되면 총장님의 판단에 의해서 이동을 하게 해야지 원래 소속 학과에 동의를 구할 필요가 없게 해야 된다 하는 생각입니다. 원래 학과에 동의가 반드시 있어야 되는 지금 상황에서는 교수가 한 사람이 옮기려면 교수를 원래 학과에 새로 증원을 시켜주거나 맞바꾸거나 이런 것밖에 없으니까 교수 소속 변경이 굉장히 적게 BK 사업 때문에 학과에서 대학원으로 가는 이 정도밖에 일어나지 않아서 실질적으로 이동이 되지 않고 있는 상태입니다. 내부적으로. 그러면 필요한 교수는 계속 증원을 통해서만 충원해야 되는데 이건 한계가 있습니다. 인건비가 너무 올라가고 예산이 너무 올라가니까 빨리 조정이 안 되는 그런 문제가 생깁니다. 소속이 변경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교수의 강의 책임 시간이나 이런 것들을 잘 나누어서 양쪽 학과나 또는 학과 연구소 간에 실질적으로 겸무를 할 수 있도록 조정을 해야 되는데 지금은 어떤 교수님이 다른 쪽에 가서 근무한다 하더라도 원래 소속 학과에서 당신의 책임 시간은 다 채우고 가라 하는 바람에 추가로 강의를 해야 되는 상황이 되니까 그런 부담까지 지면서 할 교수님이 많지가 않습니다. 그러면 두 기관 간의 조정이 잘 안 될 경우에는 교무처에서 개입을 해서 이렇게 조정하는 방식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채용할 때는 학과부에서 심사를 반드시 하게 돼 있던 방식도 벗어나서 단과대학이든 뭐 일반대학이든 심사위원을 꾸려서 새로 채용할 수 있게 이렇게 해주어야 다양화가 될 것입니다. 교수 소속이 가능한 것은 참고로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학생 관련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수님들은 여하튼 자발적으로 이동하는 것이니까 큰 무리 없이 제도를 바꾸면 될 테고 그럴 경우에 그 폭은 그렇게 크지 않을 것입니다. 결국은. 그럼 교육을 좀 대폭 바꾸려면 좀 생각해 보니까 오랜 시간에 거쳐서 얻은 결론입니다. 그래서 중장기 발전 계획도 있지만 입학할 시점부터 전공 없이 입학하는 학생의 비율을 전체 모집 정원의 20-30% 정도는 해야 되겠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학생들이 들어와서 현재의 자유전공학부 시스템이나 아니면 기초교육원, 단과대학 협업해서 자유롭게 전공을 선택하고 졸업해서 나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판단하게 된 것은 현재 10년 이상 지난 자유전공학부의 경험을 보면 당초에는 이제 쏠림 현상으로 인기 전공으로 갈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런 현상도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만 학생들이 이제 복수 전공을 2개 하다 보니까 잠깐 저만 마스크를 안 쓰고 하겠습니다. 자유전공학부에 그래서 일반 대학의 진학자가 다른 학과 소속보다 더 큽니다. 그러니까 자유전공학부 하면 쏠림이 생긴다라고 하는데 실제로는 그렇지가 않은 결과가 나와서 학생들이 물론 이제 자유전공학부 교수님들이 많은 노력을 해서 그렇습니다만
이런 방식의 무전공 입학이 필요하고 앞으로 이제 논의를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입니다. 그럼 무전공 학생들을 어떻게 교육하고 할 것인가에 대해서 선택해야 될 여러 가지 점들이 있는데 이것은 그냥 표로 제시되어 있으니까 참고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대체로는 한 20-30%를 무전공으로 뽑아서 그 학생들을 4년 동안 그 해당 교육기관에 맡기고 학과 소속을 하는 것을 하지 않고 전공만 선택해서 전공 표시하는 현재의 자유전공학부의 방식이 우리 학교에 맞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되고, 이것이 완전히 정착이 되면 학생 소속을 변경하는 소위 전과는 폐지해도 좋겠다 하는 생각입니다. 말하자면 입학 당시에 자신의 진로에 대해서 뚜렷한 생각이 없는 경우는 무전공 입학을 하고, 뚜렷한 생각이 있는 경우는 학과를 가되, 어떤 학과에 가면 그래도 그 학과에서 적어도 만 시간 정도, 만 시간이면 대체로 한 3년 정도 됩니다. 3년 정도는 배우는 게 더 낫지 않나. 중간에 안 맞다라고 옮기면 혼란만 생기니까 복수 전공을 하면 되니까 굳이 소속을 변경할 이유는 없다. 그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른 방식으로는 이제 모집 단위의 광역화를 생각할 수가 있는데요. 무전공은 하지 않고 단과 대학에서 광역화하는 거죠. 몇 개의 학과나 학부. 이것은 스스로 자율적으로 하면 되는데 대체로 경험을 보면 결국 학과 체제로 돌아가게 돼서 큰 효과가 없다 그런 생각입니다. 다만 무전공으로 입학자가 한 20-30%에서 큰 모집 단위가 생기면 작은 모집 단위를 갖고 있는 학과의 학생의 우수성이 질적으로 떨어질 가능성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자율적으로 광역화하는 것은 필요할 가능성이 생길 수도 있다. 이런 것을 예측해 볼 수 있습니다. 학생 소속 변경 존속은 현재 규정상은 20% 이내인데 실제로는 5%가 안 되게 이동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동하는 학과도 제한이 되어 있으니까 실제 인원은 한 3% 정도 될까 말까입니다. 근데 이 제도 자체는 이제 무전공 입학이 생기면 없애는 게 어떠냐 하는 생각입니다. 복수 전공, 부전공, 연계 연합 전공 이런 것을 활성화하게 한 방법으로서는 전공 필요 학점이나 교양 학점이나 졸업 학점이나 모든 요건들을 낮춰야 된다 하는 생각입니다. 장기적으로 전공 필요 학점 39학점을 30학점 정도는 낮추자. 교양 학점도 30학점으로 낮추자. 그럼 복수 전공이 좀 잘 되는데, 다만 교과목 개별 교과목 하나하나가 충실하게 운영되고 있는지를 체크하는 시스템이 있어야 되는데, 현재는 이 과목들이 중첩이 됐는지, 교과목이 잘 됐는지, 잘 가르치고 있는지가 교수 평가만 있지 별다른 내용이 없어서 이것을 조정하는 기구가 없기 때문에 이런 것을 조정하는 기구가 필요하다 그런 말씀드립니다. 다른 것은 자원 배분 방식을 유연화해서 예산 배분에 있어서 학생 수, 교원 수만 말고 딴 것도 하자 이런 것이 있고요. 그다음 공통교육 사업도 확대해야 된다. 방금 말씀드린 대로 조정 역할을 확대하기 위해서 지금 학생 지원 조직으로 교무처 산하의 전공 설계 지원센터를 만들었는데, 이게 잘 운영되면 교과목을 조정할 수 있는 권한까지 부여해서 여기에 데이터도 좀 얻고 해서요. 전공교육지원센터 같은 것으로 만들어야만 교육의 내용이 충실해질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걸 엮어서 종합적으로 이제 시행해야 되는데, 그래서 그냥 가상적으로 시나리오를 만들어 봤습니다. 지금부터 한 2년간 잘 논의를 해서 2025년부터는 교원의 소속도 다양화하고 무전공 입학제를 앞으로 실시할 것을 대외적으로 공표한 다음에 3년 예고제를 거쳐서 2028년부터 무전공 입학생을 선발하는 방식으로 하면 어떨까? 지금부터 거의 5년 이후인데 실제로 스케줄을 보면 내년이나 내후년에 대체로 방향이 정해야만 2030년에라도 할 수 있는 상황이고요. 이게 이제 공감대를 얻지 못하면 또 10년 후에 또 교육혁신해서 또 나오게 되고 그 10년 뒤에 이렇게 또 나오게 되는데, 그때까지 제가 교육위원회 계속 감독하지 않도록 좀 잘 부탁을 드립니다. 여하튼 교수님들이 애정을 갖고 잘 교육을 하고 계신데 본인의 교육 외에 학교 전반적으로 교육이 어떻게 되고 있는가 좀 관심을 갖고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것을 일깨우기 위해서 대학본부에서도 교육 문제에 대한 데이터나 분석을
자꾸 제공하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발표자에 대해 뜨거운 박수로 감사한 마음을 표했으면 좋겠습니다. 홍기원 교수님께서는 그동안 그 BK 21 4단계 사업을 기획하시면서 교육 시스템, 학사 시스템에 많은 변화를 가져오셨고 그때 조금 못다한 말씀들을 오늘 좀 추가적으로 구체적인 내용까지 고민하셔서 함께 나눠주셨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 말씀드립니다. 발표가 시작되면서 우리 오세정 총장님께서 도착하셨습니다. 뜨거운 박수로 환영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지금 발표 주제를 중심으로 해서 교수님들을 모시고 또 우리 학생회장을 같이 모시고 라운드 테이블 토론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사실은 대학의 학과 또는 단과 대학은 일종의 학사 행정 단위입니다. 이 학사 행정 단위는 교육 및 연구를 잘하기 위한 지원 기구인데 결과적으로 여러 가지 요소에 의해서 아까 홍기원 교수님께서는 역사적, 문화적, 제도적 요소로 설명을 하셨습니다. 이 제약 요소에 의해서 학과가 교육 연구를 제약하는 요소로 작동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 주된 발표의 핵심적인 내용은 그런 제약을 어떻게 하면 완화할 수 있을까 하는 고민을 함께 나눠주신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많은 교수님들께서 개인적으로 만나면 정말 좋은 의견, 아이디어를 많이 가지고 우리 교육 발전을 위해서 어떤 일을 해야 될까 말씀들을 나눠주십니다. 그런데 학과의 대표로서 또는 단과 대학의 대표로서 본부의 각종 위원회에 참여해서 활동하시다 보면 본인도 모르게 여러 가지 제약되는 요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걸 좀 풀어보자는 말씀을 오늘 발표자께서 말씀해 주신 것 같고요. 이러한 문제의 원인 또 해소 방안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여러 가지 의견들을 가지고 계실 것 같습니다. 첫 번째 토론 주제는 지금 발표하신 내용을 중심으로 살펴볼 때 그 문제의 심각성에 대해서 우리 토론자들께서 얼마나 공감하시는지 한번 말씀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양일모 교수님께서 자유롭게 드리겠습니다. 네, 자유전공학부의 양일모 학부장입니다. 평소에 자유전공학부 학부장으로서 발언할 기회가 많지 않다고 생각했는데 자유전공학 학부장으로서 얘기하지 말라고 해서 오늘 다른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유연한 학사 구조와 교육 혁신이라는 주제를 듣고 대단히 반가웠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 서울대학교에서 이런 움직임이 언제부터 있었는가 이걸 한번 찾아봤습니다. 2005년에 자유전공제 도입에 대한 검토 연구라는 프로젝트 정책 연구가 있었습니다. 여기 계시는 여정성 부총장님도 공동 연구원으로 참여하시고 홍기원 전 부총장님도 참여하신 것 같아요. 2005년이고 지금 2022년입니다. 이 17년 동안 두 분이 이 유연한 학사 구조에 대해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셨는데 이 17년 동안 이게 진행되지 못한 원인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먼저 물어보고 싶습니다. 유연한 학사 구조가 가능하기 위해서는 이 17년 동안 못했던 이유가 뭘까? 누가 적일까? 이런 부분에 대한 그 검토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저는 자유종합부는 지금 북경대학이랑 학생들 교류를 하고 있습니다. 북경대학의 위안페이 칼리지라고 있습니다. 위안페이는 북경대학의 초대 학장 차위안페이라는 이름을 땄고요. 저희들이 캠퍼스 아시아 처음 프로젝트 할 때는 자유종합부가 2009년에 생겼고 북경대학의 위안페이 칼리지가 2007년에 생겼습니다.
초기에는 두 조직 다 미미했습니다만은 지금은 북경대학의 위안페이 칼리지는 대학의 중심에 있고 본부 독자적인 건물을 갖고 있고 RC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우리 같이 일하기가 상당히 불편한 이제 조직이 크기가 달라졌다는 생각이 듭니다. 서울대학뿐만이 아니라 이미 그 자연과학 분야일까요? 이제 과학기술원 쪽에서는 2018년 정도에 카이스트를 비롯해서 유니스트, 포스텍 쪽에 무전공 혹은 무학과 제도 이런 쪽으로 드라이브를 걸었고 실제로 카이스트 계열의 많은 대학들은 무전공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대학교가 제가 2005년 이야기를 했습니다만은 지금이라도 빨리 이런 유연한 학사 구조로 가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뭐 늦었지만 이게 천천히 가야 되는 게 대학의 행정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는 대학이 기본적으로 처음 생길 때부터 학과 중심 그리고 학과의 교수와 학생이 묶여져 있고 그리고 단과대학으로 있는 이 구조가 대학의 처음 모습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이제는 이게 바뀔 때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바뀌지 않았다는 것이 굉장히 큰 문제라고 보여집니다. 제가 이런 북경대학의 위안페이 칼리지의 지표 하나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200명 정도의 학생이 있고요. 거의 74.8%가 대학원을 진학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집중적으로 교육을 하는 방식입니다. 조금 전에 홍기현 교수님, 부총장님이 말씀하셨는데 자유종합부도 작년 통계는 39% 정도의 진학률을 대학원 진학률, 물론 전문대학원도 포함되는 수치를 갖고 있습니다. 이런 방식의 제도의 변화를 조금이라도 서둘러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자유종합부에 대한 비판 중에 쏠림 현상이라고 있습니다. 제가 이 문제에 대해서 한 가지 예시를 좀 들고자 합니다. 자유종합부가 처음 생겼을 때 2009년도, 2010년, 2011년에 컴퓨터 공학과 지원한 학생은 3명, 5명이었습니다. 2015년에 50명이 됐습니다. 이러한 컴퓨터 공학과의 학생이 몰리는 것을 비난해야 될지 아니면은 현대 사회가 이 변하는 모습에 대학이 적응하는 과정이라고 볼지 이런 것들은 조금 더 논의가 필요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제가 너무 길어져서 그냥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변화의 방향이나 가능성에 대해서는 상당히 많은 분들이 공감을 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 참고로 노유선 교수님께서는 최근에 이쪽 관련 연구를 좀 많이 하신 것 같아서 의견을 여쭤보고 싶습니다. 네, 제가 뭐 교육의 전문성은 없는데 최근에 또 관련된 자연대 내에서 공부도 하고 있고 그러긴 합니다. 지금 현재 오늘 주어진 문제가 사실 하늘에서 갑자기 떨어진 갑작스러운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대학 내에 오래전서부터 존재했던 그런 숙제였던 것 같은데 방금 양 학부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왜 그동안 안 됐는지에 대한 검토도 필요해 보이는데 동시에 지금이라도 이걸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러한 시스템들을 저희가 적극적으로 찾아보는 일들이 더 중요한 일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지금 특히 기존부터 존재했던 문제이지만 사회의 변화가 시대가 지남에 따라 점점 더 빠르게 변하기 때문에 대학의 정체성은 거기에 대비해서 더 극명하게 표현되는 그게 큰 숙제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기존에도 그 문제점들을 느끼고 있었지만 지금 이제 더 크게 느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으로 가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대학의 특히 학부 교육에 있어서 유연성을 어떤 식으로 확보할 것인지 그걸 통해서 교육을 얼마나 더 효과적으로 제공하며 또한 교육에 있어서의 효율성 그러니까 대학 내 여러 가지 중복이라든지 비효율적인 부분들을 제거하고 효율성을 어떤 식으로 확보할지 이러한 부분들을 고민하는 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오늘 문제 제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공감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양일모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 중에 하나가 왜 이런 것이 아직까지 지연이 되고 있을까? 사실은 자유전공학부는 시범 사업 비슷하게 시작이 돼서 점차적으로 확산하기로 했던 것인데 현재 상당히 성공적으로 정착이 돼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이 학내외 평가인데요. 그렇다면 왜 이게 확산이 이렇게 더딜까? 10년 지났으면은 좀 많이 확산이 됐어야 되고 인원도 늘어야 되는데 이런 문제를 고민하게 합니다. 혹시 강창호 교수님이나 우리 학생회장님 이 문제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시면 나름대로 부탁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강창호 제가 먼저 교수님.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이 오늘 발표 제목은 유연한 학사 구조와 교육 혁신 참 좋은 말입니다. 이
명제에 대해서 누가 반대를 하겠습니까? 학사 구조가 유연화되어서 교육의 질이 높아질 수 있고 그리고 교육 혁신이 이루어진다면 그것은 우리 대학뿐만 아니라 학생들, 우리 사회가 모두가 그 이익을 공유할 수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다만 이제 구체적으로 어떻게 유연한 학사 구조를 만들 건가, 그리고 어떻게 교육 개혁을 할 거냐, 어떤 방향으로 할 거고 어느 템포로 할 거냐 하는 것은 사실은 굉장히 많은 논의가 필요한 그런 부분입니다. 사회자께서 질문하신 그 내용과 관련해서 말씀드리자면 실제로 지금 논의되고 있는 내용 중에 하나인 그 무전공 입학 제도라고 하는 게 물론 뭐 새로운 그 아이디어일 수도 있지만 사실은 우리 서울대학교가 설립된 이후의 역사를 보면은 비슷한 내용이 학과제와 학부제라고 하는 두 가지 타입의 선발 방식이 계속 반복적으로 바뀌면서 지금까지 왔습니다. 제가 입학하기 전에 서울대학 처음에 설립됐을 때는 학과제로 모집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계열별 모집이라고 하는 방식으로 입학을 해서 2학년 때 전공을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뭐 저는 계열별 모집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생각합니다. 저 개인적으로 그 제도의 혜택을 많이 봤다 이렇게 생각하니까요. 그런데 계열별 모집이 진행되다가 몇 년 후에 다시 학과제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그 학과제가 다시 1995년쯤 됐나요? 아까 홍기현 선생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때 이제 학부제가 고등교육법 시행령의 어떤 의무 조항으로 못 박히면서부터 다시 이제 학부제의 선발 방식으로 바뀌었고요. 그게 한 14, 15년 정도 유지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2000년대, 2010년 가까이 되어서 그때 다시 그 고등교육법 시행령의 의무 조항이 삭제되자마자 거의 모든 대학의 거의 모든 단과 대학이 이 학부제에서 학과제로 전환하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저는 인문대에 있으니까 뭐 단과 대학 얘기는 적게 하라고 아까 사회자께서 말씀하셨는데 인문대는 서울대학 안에서 유일하게 그 학부제를 유지하고 있는 그런 단과 대학입니다. 이제 내년 입학부터 이제 공과 대학에서 일부 광역 모집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이전까지 저희 인문대에서는 초기에는 한 30% 정도를 그 인문 계열로 모집을 했고요, 광역으로. 그리고 그 이후에 지금 현재는 한 50% 정도가 광역으로 이제 선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학과제냐 학부제냐 하는 건 문제는 어느 한쪽이 절대적인 선 혹은 다른 쪽이 절대악 이런 개념은 아닌 것 같고요. 그 시대적 상황에 따라서 사회 요구에 따라서 아니면 학문적인 필요에 따라서 그런 제도를 사이에서 더 그 시기에 적합하다고 생각되는 방식으로 바뀌는 것이 지금까지 해왔던 방식이고 또 앞으로 그렇게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 시점에서 이제 뭐 광역 모집 혹은 뭐 무전공 선발 이런 것이 이제 필요한 어떤 모집 방법이다, 학생 선발 방식이고 교육 방식이다 한다면 거기에 학내 구성원들이 동의한다면 그런 방식으로 가는 겁니다. 다만 여기서 제안하신 것처럼 20% 내지 30%를 무전공으로 선발하신다고 그랬는데 저희 그 인문대에서 지난 한 10여 년간 그 약 30%에서 50%의 학생들을 광역 혹은 인문 계열로 모집하면서 교육하는 과정에서 겪은 여러 가지 애로사항들, 어려움들은 새로운 제도를 논의할 때 한번 리뷰하면 좋겠습니다. 그런 경험들을 한번 보면서 새로운 제도를 도입할 때 어떤 어려움이 예상되는지 여기에 여러 가지 무전공 선발한 학생들을 교육하는 방식에 대해서 이렇게 표로서 제시하셨는데 근데 실제로 그런 일이 일어났을 때 우리가 생각하는 가장 이상적인 것은 무전공으로 선발한 학생들이 자기의 적성을 찾아서 자기가 원하는 전공 분야를 선택해 가는 것이 가장 이상적인데 현실은 꼭 이상처럼 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 인문대 예를 들자면 여전히 우리 자유전공학부는 쏠림 현상이 뭐 별로 없다고 그러셨는데 그 인문대는 여전히 쏠림 현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기 학과가 있고 비인기 학과가 있고요. 그래서 광역으로 모집한 학생들을 학과별로 선발할 수 있는 캡을 위 최대 수를 정해놓고 그 안에서 선발하게 되고 이제 그런 캡이 있다 보면 학생들은 자기가 좋아하는 혹은 선호되는 학과에 진입을 하기 위해서는 또 학점 경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 학점 경쟁에서 원하는 성적을 못 얻으면 전공 진입을 안 합니다. 심지어 4학년 졸업할 때까지 전공 진입 안 하다가 마지막 학기에 진입한 학생도 있습니다. 이와 같은 다양한 현실적인 문제 그리고 무전공으로 선발했던 광역으로 선발했던 학생들의 경우는 이 교육 관리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저희가 그 반 체제를 도입해서 16개 반으로 나누어서 16개 학과 학부에 배정해서 관리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제 문제는 뭐 많은 분들이 지적한 것처럼 마찬가지로 이 학생들이 어떤 소속감이나 정체성을 갖는 데 굉장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반으로 배정되면 그
그 반이 본인의 대학 생활의 정체성이 됩니다. 그러면 나중에 1학년 마치고 2학년 마치고 전공에 진입하더라도 그 해당 학과에 가서 활동을 하는 학생들은 소수고 대부분은 1학년 때 나눠졌던 그 반에 가서 생활합니다. 그리고 졸업할 때까지 그럽니다. 그래서 제가 소속해 있는 도고동문학과의 경우는 뭐 학생 수가 학년당 많지는 않은데 10여 년 전에 제가 놀랐던 것은 제 수업을 듣는 한 10명 남짓의 학생 중에서 같은 학번인데 서로 모르는 학생들이 있는 거예요. 3학년 학생들인데. 그래서 현실적으로 이 문제가 사실은 굉장히 심각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했고 결국은 그 광역으로 모집했던 학생들의 교육에 있어서는 뭔가 특단의 대책이 있지 않고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그 낭만적으로만 생각할 수 없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고려해서 한번 이 문제를 그러니까 유연한 학사 구조 아주 좋은 말이고 교육 혁신해야 하는 것인데 그럼 어떻게 할 것인가 그리고 여러 가지 제도에 대한 논의가 있었는데 그 각각의 제도들이 가지고 있는 예컨대 긍정적인 효과 이외에 혹은 부작용 이런 것들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면밀하게 조사하고 거기에 대한 대비책을 수립해야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긍정적인 그 효과가 나타날 거라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본인의 경험에 비추어서 이 시대적 사회적 상황에 맞게 학사행정 구조가 바뀌는 건 맞는 것 같다. 다만 그것이 성공하기 위한 조건들이 필요한데 그거에 대한 고민은 많지 않아서 안타깝다는 취지의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사실은 서울대학교가 2012년도에 법인화하면서 우리 주된 에너지를 어디다 소비했느냐 법인화한다 만다 하는 주제 가지고 서로 이렇게 논쟁을 하다 시간을 대부분 보냈고 법인화를 과연 한다면 어떤 조건 하에서 구체적으로 무엇을 바꿔야 될 것인지 하는 것을 논의할 시간을 충분히 갖지 못했습니다. 용도삼이로 끝났기 때문에 오늘날 그 문제들이 계속 누적이 되어 온 거죠. 그래서 그 문제를 염두에 두고 아마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 같고 상당히 앞으로 정책적으로 접근할 때는 고민이 많이 꼭 필요한 중요한 말씀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감사드립니다. 김지은 학생 같은 경우는 여러 전공을 경험하고 있죠. 해보니까 본인의 소속감이라든가 동료 관계 또 여러 학문 분야에서 얻는 지식 이런 게 본인의 학생 생활에 어떤 영향을 줬는지 같이 얘기를 한번 나눠봐 주시면 어떻겠습니까? 네. 저는 일단 말씀해 주신 것처럼 지금 전공을 총 3개를 하고 있고 본전공, 주전공으로는 조선해양공학 전공을 하고 있고 복수전공으로 정치외교학부 정치학 전공, 연계전공으로 과학기술학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사실 많은 전공을 하게 되는 이유 중 하나도 사실 저희가 입시를 하는 그 시점에는 이 각각의 전공들이 무엇을 하는지 명확하게 알기도 어렵고 사실 들어오고 나서 배웠을 때 저는 정말 제가 수학을 잘하고 좋아하는 줄 알았는데 막상 수업을 들어보니까 나는 수학을 못하고 잘하는 것도 못하고 좋아하는 것도 아니다 이런 것들을 깨닫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실 학생들이 입시를 하는 그 시점에는 많은 전공에 대한 깊은 고민을 하기도 어렵고 전공에 대한 좋은 정보를 얻기도 어렵고 실질적으로 경험하기 전까지는 모르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막상 대학에 들어왔을 때 본인의 전공에 실망하고 거기에 대한 흥미를 잃고 좀 더 힘들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한 학생들도 있고 당연히 뭐 운이 좋게 자기의 전공을 잘 찾은 학생들도 있고 다양한 학생들이 있는데 이 중에서 본인이 스스로 적성에 맞지 않는 전공을 선택한 경우 이 학생들이 어떻게 하면 흥미있는 분야를 찾게 해줄 것인가 이 학생들이 어떻게 하면 그 본인에게 잘 맞는 전공을 선택하게 해줄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대학 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사실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어느 정도 학생들 사이에서는 그런 전공을 좀 다전공을 한다든지 본인의 전공에 온전히 만족하지 못한다든지 또 융합 전공을 좀 선호한다든지 이러한 경향성은 분명히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경향성이 있는 상황 속에서 어떻게 대학이 이 방향성을 따라가면서도 아까 인문대 학장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그런 부작용이 없이 정책을 마련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를 하기 위해서 이런 자리가 있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방향성 자체는 어느 정도 학생들 사이에서도 그러한 수요가 있는 만큼 유연한 학사 제도로 운영이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게 지금 굉장히 시의적절하게 논의되고 있다고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하나 추가적인 질문을 드려본다면 혹시 본인의 여러 전공 경험을 통해서 대학 생활에 대한 만족도가 1에서 10까지 중에서 어느 정도로 보고 싶습니까? 1에서 10. 아주 만족. 10. 저는 사실 일단 복수 전공을 하기 전과 후로 나눴을 때 사실 복수 전공 하면서 좀 그런 만족도가 훨씬 더 올라간 것은 있습니다. 제가 사실 저희 주전공 같은 경우에는 주전공도 굉장히 좋은 학문인 걸 알고 있지만 제가 그 수학이나 공학 문제를 푸는 것 자체에 스트레스가 너무 많았는데 오히려 정치외교학부 정치학 전공을 복전을 하면서 좀 오히려 주전공에서도 이런 분야로 내가 생각해 볼 수 있구나, 좀 더 시야가 확장이 되는 경험을 한 것 같아서 조금 만족도가 올라서 원래는 한 3점이었으면 지금 한 6점, 7점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게 전공을 다양하게 하면서 3점 정도의 수준에 머무르던 대학에 대한 만족도가 7점까지 올라갔으니까 제도가 상당히 성공한 것 같습니다. 부작용을 어떻게 최소화하느냐가 이제 문제인데 그 문제는 사실은 이게 한두 사람의 머리로 안 되고 여러 사람이 머리를 맞대고 같이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많은 교육 문제를 우리는 공급자인 어떻게 보면 가르치는 교수님의 관점에서 쳐다봅니다. 근데 교수님의 관점에서 쳐다보면 본인이 생각에 갇혀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실제로 교육을 받는 학생이 무엇을 좋아하고 무엇이 필요한지에 대한 고민을 우리가 좀 못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지금 사회가 너무 빠르게 변하고 있기 때문에 학생이 자신이 적성에 자기 전공이 맞는지도 고민스럽지만 미래 사회적 진출을 염두에 두고 볼 때 뭐가 맞는지 또 알 수가 없거든요. 그런 고민을 하고 있는 학생들을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해줘야 될 것인가, 이렇게 접근하면 비교적 좀 문제의 해답이 보이기 시작하는데 공급자의 관점, 교수자의 관점에서 보면 이게 또 여러 가지가 복잡하게 얽혀 있기 때문에 상당히 이게 복잡한 함수인 것 같습니다. 자, 이 네 분 말씀을 들어보면 뭐 교수님들이나 학생이나 어느 정도 유연한 학사 구조를 통해서 다양한 기회를 제공하는 게 맞겠다는 데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아마 청중 여러분들도 비슷한 생각을 하셨으리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홍지원 교수님께서 제안해 주신 것 중에 하나가 좀 교수가 특정 학과에 소속이 되지 않으면 여러 학과를 아우를 수 있게 되면 좀 지나치게 학과 편의적인 학과에 갇혀 있는 데서 벗어날 수 있지 않겠느냐 해서 교수 소속의 다양화, 또 교수 소속 변경을 좀 편하게 할 수 있도록 해주는 방법을 제안해 주셨고, 또 학생의 무전공 입학, 모집 단위를 광역화해주고 심지어 학과도 변경이 가능하게 해주고, 그 다음에 들어야 되는 필수 이수 학점 수도 좀 낮춰서 학생들한테 기회를 좀 넓혀주자라는 제안을 해주셨습니다. 이것을 서포트하기 위한 제도적 방안으로서 좀 자원 배분을 현재 학과 단위 중심에서 좀 다른 형태로 바꿔보자.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사업을 할 때 특정한 학과나 단과대학만을 대상으로 한 것보다는 좀 더 여러 단위를 아우를 수 있는 공통교부 사업을 확대해 보자. 이렇게 이제 제안을 해주시면서 이게 사실은 말은 쉽지만 현실적으로 많은 것들이 걸려 있죠. 그래서 2023년까지 좀 중지를 모아보고 2025년 정도 됐으면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 안을 확정해서 대외적으로 공포를 해보고 2028년에서 2030년 지금부터 한 7, 8년 정도 뒤의 일이죠. 실행을 할 수 있도록 10년을 최소한 이제 내다보고 계획을 짜면 어떻겠느냐 하는 제안을 해주셨습니다. 지금 당장 생각하면 머리가 아프고 이제 손해 날 것도 같지만 이게 한 오랜 기간 한 7, 8년에서 10년까지 내다보고 하면 여기 발표하신 교수님이나 앞에 계신 교수님들은 대개 학교에 안 계시겠죠. 그러면 이게 미래를 위해서 좀 결단을 할 때는 해야 되는 게 아닌가요? 뭐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런 말씀을 나누기에 앞서서 우리 지금 발표자께서 제안해 주신 그 교수, 학생, 지원 방안 이 세 가지 요소에 대해서 토론에 참석해 주신 교수님들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신지 말씀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먼저 자원하실 분이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1번 타자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카이스트가 지금 그 2018년부터 하고 있는 융합 기초학부는 저희 서울대도 이제 모델로 삼아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 융합 기초학부가 무학과 초학제입니다. 학과 개념을 지금 그 혁신적으로 바꿨다고 할까요? 지금 기존의 한국의 대학에서 학과라고 하는 것은 교수와 학생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제가 미국에서 공부를 하지 않아서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미국에서 공부하신 분들은 디파트먼트 혹은 디시플리너리라는 것 자체가 학생이 연관되지는 않고 학문의 연구단위, 교수들의 패컬티의 그룹이라고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한국에서 학과의 학생이 메이는 이 자체가 한국의 대학의 저는 근본적인 원인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두 번째 우리 강청호 학장님이 걱정을 많이 하신 부분은 저도 공감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무전공으로 학생들을 모았을 때 특단의 조치가 있어야 된다는 것도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저도 계열별로 들어왔고 그리고 서울대학교에서도 그 학부제라는 게 있었습니다만 대부분 실패한 제도라고 봅니다. 왜 실패했느냐? 교수들이 학생들이 전공을 선택하는 과정에 저는 개입하지 않았다고 봅니다. 학문적으로 해야 될 일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학생들이 자기의 전공을 선택하면서 학점에 따라서 간 것이고 그런 방향으로 그 무전공이라는 제도는 하면은 안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 자유종합부에서 제가 제일 좋아하는 친구가 국문과에서 최근 박사학위를 받은 친구입니다. 저는 학생들을 국문과에 묶어둘 것이 아니라 국문학을 좋아하게 만드는 것이 교수의 책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네, 감사합니다. 사실은 무전공으로 선발한다는 정책이나 제도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걸 어떻게 운영하느냐, 학생들을 어떻게 서포트하느냐 하는 구체적인 시스템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는 한다 만다 가지고 이제 시간을 많이 보낼 가능성이 높아서 약간 염려가 되기도 합니다. 혹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우리 노희선 교수님. 네. 저는 지금 학과 학부 단위로 분절되어 있는 그 교육 체계에 보다 그 유연한 구조를 부여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내용이 공통 교과목, 그다음에 저는 이제 공유 교과목이라고 부르는데요. 더 적합한 용어가 있으면 좀 가르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개발하고 확대하는 일들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 이유는 지금 현재 학과 학부별로 전공 요구도를 전공에 대해 설정해 놓은 그 요구도의 기준을 낮추는 것들은 당연히 따라야 되는 부분들인데 그 빈 공간에 거기서 생성되는 공간에 보다 효과적인 교육 체계를 갖다 공급을 해야 되거든요. 그걸 위해서 이제 서울대 인재상에 맞는 핵심 역량 공통 교과목, 또 융복합 성격이 강한 어떤 그러한 공통 교과목 이러한 것들을 적극적으로 공급을 해야 되는데 이러한 것들이 학과 학부 중심으로 공급되기는 매우 힘든 구조이고 또 현재 학과 학부 간의 그 중복된 많은 교과목에 대한 소위 제가 말씀드린 공유될 수 있는 교과목에 대한 조정도 매우 힘든 구조이기 때문에 궁극적으로는 교과목을 편성하고 그다음에 조정하는 권한을 학과 학부에서 보다 큰 단위인 단과대 또는 대학본부 수준으로 많이 가져오는 것이 없이는 이러한 일들이 불가능하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 가지 공론화가 필요하고 합의가 필요하겠지만 궁극적으로는 교과목을 편성하고 조정할 수 있는 권한을 학과 학부에서 대학본부가 직할할 수 있는 기관으로 많이 가져오는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럴 때 대학본부가 직할하는 교육기관은 아까 말씀드렸던 공통교과목 또 공유교과목에 대한 조정 권한 이러한 것들을 많이 흡수해서 보다 적극적으로 그리고 또 유연하게 구사할 수 있는 교육 체계를 공급하는 것들이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지금 현재 기초교육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많은 역할을 담당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교육의 그 유연성을 부여한다는 큰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는 기초교육을 확대하는 일들이 불가피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다행히 차기 총장님께서 아마 교양학부대학이라고 제안을 하고 계신가요? 지금 현재 학부대학 형태의 제안을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현재 기초교육원의 교육 제공 능력을 어찌됐든 제고해서 보다 큰 단위에서 보다 광범위한 교육을 개발하고 또 제공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며 또한 하부 단위에서 이루어지는 그 교육에 대한 조정 권한을 더 적극적으로 가질 수 있도록 하는 일들이 불가피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가장 큰 취지이고 이걸 서포트하기 위해서 이제 필요한 일들이 저희가 이제 입시라든지 그다음에 교원의 소속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조정하는 일들이 이 서포트하기 위해서 필요한 일로 저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입시에 대해서는 이미 이제 무전공을 저희가 채택을 해야 된다 이런 이슈들이 제공되고
제한되고 있는데요. 지금 이미 존재하는 자유전공학부하고 어떠한 위상관계로 어떻게 조정해 나갈 것인지에 대한 좀 세부적인 고민은 필요해 보입니다. 그래서 자유전공학부와 무전공 입학생을 어떻게 저희가 융합을 할지, 뭐 하나의 단위로 만들지, 별개의 단위로 패러렐하게 가져갈지 이러한 일들이 고민이 필요할 것 같고요. 또 소속이 정해지지 않은 학생들을 또 저희가 앞으로 구상하고 있는 이 RC 교육 체계하고 어떤 식으로 연동해서 흡수하고 그 학생들을 관리해 줄지 이러한 고민들은 좀 필요해 보입니다. 어찌됐든 입시라는 것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학과 학부 그다음에 장벽을 낮추고 유연한 교육을 구사하는 일들을 가능하게 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서포팅 시스템이 될 거고요. 나아가서 이제 교원의 소속을 다양화하는 일들이 필요한데요. 지금 분절된 소속에서부터 보다 상위 소속으로 전향해 나가는 일들은 반드시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요. 장기적으로는 단과대학 소속 아니면은 기초교육원 또는 아까 말씀드린 학부대학 형태의 겸직하는 형태, 그래서 보다 큰 단위로 교원의 소속을 변경하는 일들이 저희가 살리고자 하는 큰 취지를 살려나가는 데 보탬이 될 걸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교과 개설하고 운영하고 관리하는 것을 대학본부로 많이 이관을 해서 대학본부 중심으로 정리를 하고 조정을 좀 했으면 좋겠다는 취지의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제가 조금 다른 예를 한번 다른 각도에서 말씀드리면서 노 교수님의 또 고견을 한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미국의 대학이 오늘날처럼 경쟁력 있는 대학이 된 것은 그 사이에 미국도 아마 우리와 비슷한 경험을 겪은 것 같습니다. 강좌를 개설할 때 이게 대학에서 컨트롤 많이 해서 전통적인 강좌 외에는 개설이 안 되던 시기가 있었는데 엘리엇 총장 때 원하는 강좌를 교수 누구든지 개설할 수 있도록 허용을 했습니다. 초기에는 강의 수가 엄청나게 많이 늘어났겠죠. 그러나 그것이 정리되면서 시간이 지나면서 정리가 됐고 결국은 이제 기존의 전통적인 강좌에서 다루지 못한 내용들이 이제 새로운 내용들이 다뤄진 거죠. 그렇게 되면서 오늘날 미국 대학이 혁신적인 대학의 아이콘으로 성장을 했던 역사적인 아마 기록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한 가지는 대학 본부의 권한을 올려서 대학 본부가 조정하는 역할을 많이 할 수도 있고 반대로 그거를 교수님들의 창의성이나 본인들의 스페셜티 등을 최대한 고려해서 할 수 있도록 자유롭게 강좌를 개설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그중에 학생들이 필요로 해서 선택하는 강의들은 살아남을 수 있게 해서 그것이 이제 서울대학의 대표 강좌가 될 수도 있는 가능성이 또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최근에 많이 알려진 교수님 중에 한 분이 타 대학의 석좌 교수로 가시면서 서울대학교에서는 강좌를 원하는 강좌를 개설하고 싶은데 너무 층층시야라서 정말 하고 싶은 강의를 못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새로 옮기는 대학에서는 그것을 보장해 주는 것 같다는 인터뷰를 하신 기사를 제가 얼핏 본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고민해 봐야 될 게 본부의 권한을 많이 올려서 컨트롤하는 역할을 많이 할 것인지 아니면 보다 다양한 강좌가 많이 개설될 수 있도록 교수님들한테 권한을 많이 줘서 좀 그런 노력들을 해보게 할 것인지 뭐 이런 이제 고민이 따를 것 같은데 혹시 노 교수님 이거에 대한 지혜를 좀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사회자 선생님께서 워낙 교육부나 전문가시기 때문에 이미 해답을 내놓으신 것 같습니다. 이게 대학본부가 교과목을 편성하고 조정할 수 있는 권한을 많이 흡수해온다 할지라도 굳이 교원들의 잠재적 교육 공급 능력을 제한할 아무런 필요성이 없거든요. 그래서 매우 자유롭게 단독 강좌뿐만 아니고 여러 교수님들이 함께 참여하는 융복합적 성격이 강한 그러한 강좌들을 매우 자유롭게 창설토록 하고 이미 말씀하셨듯이 그 중에서 매우 대중의 호응도가 좋은 강좌 같은 경우는 명품 강좌로 개발을 해나가는 일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특히 이 공통 또는 공유란 단어를 붙일 수 있는 강좌의 경우에는 상당히 수강생이 많은 그런 명품 강좌 개발들을 전제로 하고 있다는 그런 특성도 있는 것 같습니다. 다행히 저희가 코로나를 겪으면서 얻은 자산 중에 하나가 대형 강의를 온라인 플랫폼으로 비대면 또는 아니면 기타 자료를 활용한 여러 가지 교육 기법을 활용한 방법으로 소화할 수 있는 능력이 상당히 커졌거든요. 따라서 어떤 강좌의 사이즈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저희가 크게 걱정을 안 해도 될 것 같고요. 매우 자유로운 가운데 매우 다양한 강좌를 본부에서 상당히 자유로운 권한을 가지고 창설할 수 있도록 하고 개설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중에서 아주 학생들의 호응이 좋은 상당히 이피션트한 그런 교과목들을 계속 지속적으로 개발해 나가면 오히려 그것이 이제 공급자로서의 그 효율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어려운 문제를 아주 심플하게 답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사실은 이렇게 다양한 강좌 간의 융합적인 어떤 학제적인 접근을 하려다 보면 많은 전공 분야에서 사실은 인문학을 필요로 하는 것 같습니다. 인문학 쪽과 뭔가를 해보고 싶은데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면 할수록 인문대학 교수님들에 대한 서울대학교 타 대학 교수님들의 어떤 그 수요도 뭐 이렇게 좀 희망 이런 게 많아질 것 같거든요. 그래서 혹시 학장님께서는 뭐 이런 의견들에 대해서 어떤 견해를 갖고 계신지 같이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먼저 이 교육 시스템을 어떻게 가져갈 건가 하는 것에 대해서 이제 그 말씀하셨는데, 우리 학교는 기초교양교육과 관련해서는 기초교육원이 있어서 관리를 잘 하고 있다고 저는 평가하고 싶습니다. 불만이 있으신 분들도 일부 있겠지만은 전체적으로 우리 학교가 제도적으로 기초교양교육 교과목에 대해서는 관리를 잘하는 편이다라고 저는 평가를 하고 싶고, 근데 다만 아쉬운 거는 전공교육과 관련해서는 지금 거의 학과 혹은 학부에 다 일임해 놓은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전에 기회가 있을 때마다 이제 학과 학부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있고, 그러나 대학이라고 하는 시스템에서 해줘야 하는 일이 있다. 근데 우리는 기초교양교육은 시스템에서 할 일을 하고 있는데 전공교육 관련해서는 시스템이 거의 손 놓고 있는 것 같다라고 하면서, 제가 그때 제안했던 거는 지금 오늘 이제 교육위원회에서 이 행사를 주최하셨지만은 본부에서 교무처는 다른 처와 마찬가지로 일상적인 업무에 너무 바빠서 기획할 수 있는 시간이 거의 없다. 그렇기 때문에 예컨대 교육위원회를 상설기구로 만들고 거기에 전문 인력을 투입하고 교육부총장이 그 위원장을 맡고, 그래서 상시 전공교육을 모니터링하고 뭔가 국내외에 있는 좋은 사례들을 수집하고 그걸 연구해서 우리 학교 교육에 접목시키고, 또 거기 성과가 있으면 확산시키고 또 모니터링하고 이런 환류 시스템을 갖춘 어떤 조직이 필요하다라는 그런 주장을 한 바가 있는데, 어쨌든 지금 상설 기구는 아닙니다만 그래도 교육위원회가 이렇게 만들어져서 여러 가지 교육 어젠다에 대해서 토론을 갖는다는 것에 대해서 저는 굉장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는 학과에서 할 일, 대학이 할 일, 이거는 좀 경계를 두는 것이 좋겠다라는 생각이고요. 여기 우리 홍기원 위원장님께서 제안하신 것 중에서 교무처에서는 교원 견무 조정, 교과목 정비 등 업무를 상시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한다 하셨는데, 이 중에 일부는 아마 학과에 맡겨두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것보다 좀 더 큰 메타 층위에서의 전공 교육을 대학 본부에서 그 교육위원회가 되든 아니면 교무처가 여력이 있어서 교무처가 하든 그걸 맡아서 조직화하고 뭔가 발전시키기 위한 여러 가지 연구와 연구 지원하는 시스템은 대학 본부가 해줘야 되는 그런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명품 강의 그런 말씀 앞에서 여러 분 하셨는데, 이제 한 가지 다들 아시는 건데 괜히 제가 그 말씀드린 걸 수도 있겠지만, 제가 생각할 때는 이 교육은 시장의 논리에 맡겨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학생들의 수요를 충분히 반영은 해야죠. 그렇지만 수요가 공급을 다 결정하는 그런 구조로 되어서는 안 되는 거고, 교육이라는 것은 원래 예전에 했던 말이 항상 피곤하고 졸리고 배고프고 그런 것이 교육이다, 피교육생 그렇다 이런 말이 있었던 것처럼, 교육 받는다는 것은 즐겁기만 한 일은 아닙니다. 즐거운 일만을 해서 교육이 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제 그렇지 않은 힘들고 어렵고 피하고 싶은 일도 때로는 해야 하는 게 있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은 대학의 시스템이 그것을 만들어줘야 되고, 그리고 나머지 말씀하셨던 것처럼 여러 교수님들이 본인의 교육 역량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는 그런 터전은 제공해야 된다. 거기는 저는 동의합니다. 그래서 모든 것은 시장 논리가 아니라 어쨌든 시장 수요자들, 수요자는 표현이 정말 좋지 않다 말하시는 분도 있지만은 어쨌든 학생들이 원하는 것, 우리 사회에서 필요로 하는 것을 제공하기 위해서 물론 노력을 해야 하지만 거기에 모든 걸 다 맡겨서 우리 강의든 아니면 학사 단위든 이런 것들을 결정해서는 안 될 거다라는 일종의 바텀업도 중요하지만 탑다운도 같이 가야 되는 거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제 오늘 그 무전공 선발과 교수 소속 변경 관련해서 이제 두 가지 큰 어젠다를 주셨는데,
이제 무전공 선발 관련해서는 보완책 중에 아까 앞에서 저희 인문대 사례를 들어서 말씀드렸는데 한 가지 더 보완책이 필요한 부분은 이제 무전공 선발했을 때 결국은 전공 진입할 때 쏠림 현상이 나타나는 건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건 뭐 너무나 자연스러운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시대적 상황에 따라서 사회의 어떤 요구에 따라서 지속적으로 쏠리는 그 분야는 변화할 겁니다. 그런데 그 변화하는 데 맞춰서 우리가 교육 시스템을 그렇게 신속하게 바꾸기는 또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가 하나가 있고 다른 하나는 이제 우리 학교가 지금 오늘 교육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지만 우리 서울대학교가 가지고 있는 책무성 중에 큰 게 이제 그 기초학문 육성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대학이 교육과 연구를 하는 곳이기 때문에 교육의 관점에서 어떤 최대한의 효과를 내는 것이 때로 연구라는 그 기능을 위축시킬 수 있는 가능성은 혹시 없는지 그런 부분도 같이 고려를 해야 하는 것 같고 그렇다고 해서 인위적으로 학생들을 원치 않은 전공에 배정해서 너 이 공부를 해라고 강요해서는 물론 안 되죠. 방법은 본인이 그 분야의 공부를 하고 싶은데 사실은 본인의 의지가 아니라 타인의 의지 혹은 사회적 요구에 따라서 그 전공을 선택하지 못하고 많은 사람들이 선호하는 전공을 선택하는 그런 사례들이 없다고 할 수 없을 겁니다. 이제 그런 경우를 최대한 막을 수 있는 장치를 우리 대학 차원에서 하기 어렵다면 국가 차원에서 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누구는 어떤 사람은 우리 총장님과 그제 기부자를 행사를 하나 했었는데 그분도 집에서 부모님이 원하는 전공을 선택해서 평생 그 분야의 연구자로서 종사하셨는데 실제로 공부하고 싶던 분야는 고고학이었다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처럼 누군가가 고고학을 공부하고 싶은데 그러나 사회적 관심이나 혹은 나중에 취직에 대한 문제 이런 것들 때문에 조금 더 부모님이나 사회적으로 더 많이 인정받을 수 있고 혹은 취직이 잘 되는 그런 분야를 선택하는 그런 상황은 막을 수 있게끔 제도적으로 보완해야 된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그 분야에 공부를 했을 때 최소한 즐거운 마음으로 공부를 할 수 있고 그 이후에 어느 정도 직업적인 안정성이 보장될 수 있는 장치를 만들자는 거죠. 그게 이제 우리 대학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있고 또 우리 사회 국가에서 해줘야 하는 일이 있습니다. 그런 장치가 마련되지 않았을 때는 예컨대 쏠림 현상 때문에 특정 학문 분야가 결국은 고사하게 된다든지 이런 일이 발생하면은 그것은 대학만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의 문제입니다. 국가의 연구 경쟁력이 떨어지는 거고요. 우리나라의 학문 생태계가 건강한 생태계를 유지하지 못하는 그런 결과로 초래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특단의 대책을 같이 고민하면서 이 무전공 선발이라는 것도 추진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나 하고요. 마지막으로 잠깐 한 가지만 더 언급드리자면은 교수 소속 변경과 관련해서는 이제 저는 처음에 교수 됐을 때도 그 미국 대학에 가 보니까 견무제도 이런 게 굉장히 활성화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우리도 견무제도 하면 좋겠다. 제가 소속이 도고동문학과지만 예컨대 언어학과라든지 다른 학과에서 일부 강의를 맡고 그런 시스템이 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다행히 우리 9월 학사위원회에서 이제 견무제도 활성화를 위한 어떤 그 규정 개정안이 올라와서 우리 심의를 했는데 그걸로 충분하지는 않겠죠. 그렇지만 이런 견무제도를 활성화하고 교수 소속을 좀 편하게 만든다 하는 것은 좋은데 다만 여기서 아까 우리 홍기영 부총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본인 소속 학과와는 상의할 필요가 없고 옮겨가고 싶은 학과와만 상의해서 합의가 되면 옮겨준다라고 하면 그럼 예를 들어서 학과에 교수가 7명, 6명 있는 학과 있습니다. 그 교수가 나는 저쪽으로 갈래 가버리면 그 학과는 TO 더 주는 것도 아니라고 그러셨잖아요. 그럼 그 학과의 교육과 연구는 어떻게 되느냐는 거죠. 그럼 포기하는 건가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한 어떤 대책도 같이 마련해야지 이 교수 소속 변경, 소속 다양화 이것이 제대로 기능할 수 있겠다라는 그런 생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마 하실 말씀이 더 많으실 것 같은데 시간상 좀 줄여주신 것 같습니다. 사실은 전통과 미래 이것을 같이 조화하는 접근을 대학이 당연히 해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새로운 변화를 미래를 위해서 선택을 한다면 당연히 따라야 될 게 이해하고 설득하는 과정입니다. 우리 대학은 현재 이제 그런 측면이 좀 약한 편이죠. 그래서 리더십 문제는 다음 주제이기 때문에 좀 넘겨놓겠습니다. 우리 김지은 학생한테 하나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융합을 한다고 할 때 학생이 여러 다른 강좌를 들어서 융합하는 방법이 있고 융합된 강좌를 듣는 방법도 있을 것 같습니다. 혹시 본인의 경험에 비춰볼 때 어떻습니까? 본인은 어떻게 했나요? 그러니까 여러 전공적인 경험을 통해서 본인이 얻은 가장 큰 장점, 정치학을 들어서 정치 외교학을 들어서
본인의 조선해양공학에 어떤 도움이 됐나요? 혹시 짧게 좀 나눠줄 수 있겠습니까? 뭐 아까 우리 계속 정책 시간에 경험에 한 얘기가 있었잖아요. 의해서 지금 논의가 진행되는 것 같은데 물어보신 거 먼저 대답해 드리면 저 같은 경우에는 그냥 그 조선업 자체가 어쨌든 정책에 영향을 많이 받기도 하고 또 어쨌든 IMO라는 큰 기구에서 내놓은 규제에 맞추어서 어쨌든 조선 기술이 발전하고 그 산업의 발전이 결정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나름 사실 정책 전공 들으면서 그것들에 대해서 스스로 좀 생각하고 연계하면서 좀 얻어갔던 것들이 있는 것 같고요. 사실 원래 이게 물어보셔가지고 이쪽에 대해서 답을 드린 거고 계속 이제 앞선 교수님들께서 얘기해주신 것에서 이어서 저도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예를 들어서 지금 홍경 교수님께서 말씀해주신 그 방향성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가 지금 이번 주제였잖아요. 근데 저도 이제 뭐 무전공 입학 확대 이런 것들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또 추진되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 유연한 학사 제도를 만든다, 그런 구조를 만든다라는 큰 전제가 바뀌는 건 아닌데 이걸 하는 데 있어서 꼭 좀 고려되어야 되는 것 중 하나가 학생들이 직접 선택하고 그 유연하게, 그러니까 본인이 선택을 했을 때 충분히 바뀔 수 있을 만한 무언가가 그게 제도적으로 마련되어야 되는 것은 필요하고, 근데 그것에 더불어서 같이 중요한 것이 저는 학생들이 선택을 할 능력을 갖추게 하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게 저도 이제 제가 복수 전공을 선택한 게 거의 3학년이 돼서야 내가 무엇을 좋아하고 어떤 것을 좀 더 초점을 맞추는 사람인지를 알게 되고 나서 선택을 할 수 있었고, 근데 이런 것들이 저는 사실 비교과 활동을 통해서 스스로 좀 깨닫게 된 건데 이렇게 무전공 입학 확대가 추진이 된다면 전 당연히 그 무전공 학생들이 아까 학생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단순히 외부의 자극에 의해서 결정을 하는 것이 아니라 본인들이 스스로 생각하고 각 전공에 대한 이해도가 충분히 있는 상태에서 정말 내가 하고 싶은 것이 무엇인가를 판단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지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생각을 했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이 이제 뭐 기초 교육 그 전공별로 이제 기초적인 내용을 아는 것, 그것도 중요하고, 사실 지금 이번 교무처에서 추진해주신 그 전공설계센터 같은 경우에도 전 좀 더 확대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가장 큰 이유가 이러한 방향성은 지금 어느 정도 많은 분들이 또 공감을 하신다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유연하게 무언가를 바꿔야 된다는 것은. 근데 그 부작용을 줄이기 위한 가장 좋은 효과적인 방책이라고 생각을 하는 게 학생들이 사실 정말 이제 고등학교 졸업한 학생들이 뭔가 스스로 선택하는 게 쉽지 않고 사회적인 분위기에 휩쓸리기 너무 쉽고, 저희 과만 하더라도 조선해양공학 전공을 정말 좋아하는 학생들이 다들 지금 다른 과 간다 하니까 휩쓸려서 불안해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이 유연한 학사 제도 자체가 뭐 어떤 특정 학과가 무조건 별로고 어떤 학과가 무조건 좋고 이런 게 아니라 학생들에게 선택을 할 수 있는 권한을 주기 위한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전설센터나 아니면 이런 학생들이 직접 그 전공에 대한 이해를 할 수 있을 만한 환경을 학교 측에서 정책적으로 제도적으로 마련해 주는 것이 가장 선행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아주 중요한 포인트를 우리 학생분께서 또 말씀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사람을 어떻게 볼 것이냐, 특히 대학생을 어떻게 볼 것이냐, 미성숙하기 때문에 우리가 디자인해서 주는 대로 대학생들이 공부할 것이냐, 아니면 자기 스스로 찾아서 할 수 있을 것이냐. 근데 상당히 우리 학생 입장에서는 잘 할 것 같다는 긍정적인 이제 신념을 가지고 계시고, 대신 전제 조건이 학생들이 선택할 수 있도록 충분한 정보를 주어서 자기 미래와 자기 삶을 고민해가면서 선택할 수 있게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취지로 저는 이해를 했습니다. 사실 한 가지 주제가 더 있는데 시간이 다 돼서 제가 한 가지만 그 나머지 주제 요점만 설명을 하고 토론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제는 사실은 그 질문 드리고 싶었던 내용들은 이 엄청난 일들을 해나가기 위해서는 리더십이 정말 중요합니다. 제가 최근에 어떤 그 포럼에서 싱가포르 대학 총장님을 잠깐 만난 적이 있는데 그분이 대담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이렇더라고요. 코로나 2년 동안 싱가포르 국립대학은 그 사이에 10년 동안 하지 못했던 일을 2년 동안 딱 했다. 그 이유가 뭐냐? 그게 뭐냐? 그 커리큘럼을
학부 1.5년 동안 브로드밴드로 해서 우리로 치면 융합적 강좌, 자유전공이냐 리버럴 아트냐고 물어보니 그게 아니고 각 학문이 기초가 되는 융합적인 강좌를 개설해서 할 수 있도록 했다. 그걸 어떻게 그럼 가능했느냐고 질문을 드렸더니 본인이 이제 부학장 2년 뭐 했겠죠. 학장 또 하고 프로보스트를 11년 하고 현재 총장을 2년째인가 하고 계시답니다. 그래서 각 학과의 학과장, 학장은 물론이고 부학장, 교수, 개인까지 다 알기 때문에 내가 찾아가 다 설득을 해서 동의를 얻어내서 이런 것을 이룰 수 있었다. 뭐 이런 얘기를 한 것을 들었습니다. 비록 변화가 어렵긴 하지만 우리 공동으로 같이 노력을 해서 만들어갈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그러기 위해서는 대학을 끌어가는 우리 총장님이나 또 차기 우리 후보 총장님께 기대가 많이 큽니다. 이상으로 토론을 마치고 일반 토론을 마치고 종합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합 토론에 앞서서 제가 간단하게 들어온 질문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 질문에 대해서 아마 교수님들께 또 우리 학생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유전공학부가 상당히 성공적이라고 말씀들을 하시고 계시는데 혹시 좀 구체적인 근거가 있을까요? 라는 질문이 하나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게 방향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론과 실천이 중요한 게 아니라 실제 실천하는 게 중요하다. 실천을 가로막는 요인이 뭔지 좀 깊이 있게 고민해서 그거를 해소하기 위한 노력들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도 있고요. 하려면 제대로 하지 왜 무전공 선발을 20-30%등 이게 숫자 노릇만 하고 있느냐. 제대로 한번 해보자 하려면 뭐 이런 얘기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전공 이수 학점을 지나치게 낮출 경우 그게 무슨 전공이냐 뭐 이런 취지의 또 질문도 있습니다. 이 질문을 아까 우리 김지현 학생 강 교수님께서 하셨나요? 언뜻 제가 들은 것 같긴 한데 그래서 네네 그래서 요 몇 가지 포인트에 대해서 혹시 좀 교수님들께서 우리 또 학생이 말씀을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혹시 자유전공학부의 제가 자유전공학부가 잘한 점을 얘기하는 건 조금 민망한 일인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 자유전공학부가 갖고 있는 서울대학교에서 역할이라고 할까요? 2009년에 설립이 되고 지금까지 10여 년이 지났습니다. 제가 보기에 서울대학교에서 이런 제도적인 변화는 아마 이것밖에 없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새로운 변화를 위한 하나의 계기를 만들었다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물론 이 제도 자체가 갖고 있는 장단점은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제도를 도입하고 됐던 17년 전의 프로젝트라고 할까요? 이런 프로젝트들이 지금까지 토론되고 있는 논의의 주제가 되고 있다는 것은 어떤 방향에서는 중요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제가 어떤 자유전공학부가 그동안 어떤 성공적인 요인이 있는 것은 아마 자유전공학부의 그동안의 데이터들을 조금 더 면밀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은 자유전공학부가 설립되고 2009년부터 2015년까지 전공 선택 분포도가 있고요. 2015년부터 2020년 동안의 전공 선택 분포도가 있습니다. 상당히 많이 변했습니다. 이런 변화라고 할까요? 이게 대학이 변화를 따라갈 수 있는 하나의 계기가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 정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혹시 다른 교수님 아까 다른 주제에 대해서 네, 간단한 거 제가 자료가 있는 게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공 이수 학점을 좀 낮추자. 단기적으로는 저희가 이제 다전공을 학생들이 훨씬 더 쉽게 선택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서포트하는 일들이 필요할 것 같고요. 중장기적으로는 아까 말씀 나눈 것처럼 무전공을 보다 적극적으로 도입하는 일들이 바람직하지 않나 이런 게 일반적인 아이디어인 것 같은데요. 저희가 자연대 학생들을 대상으로 설문한 결과는 있습니다. 거기에 따르면 다전공에 대한 진입 장벽을 낮추기 위해서 지금 현재 보통 39학점으로 복수전공, 그다음에 학생 설계 전공 이런 경우 이제 39학점으로 설정이 되어 있는데 이걸 어떻게 하면 좋겠냐 이렇게 주관식으로 물어봤더니 대부분 학생들이 30학점 정도를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좀 참조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거 외에도 이제 단일 전공 같은 경우에는 전공 단위별로 별도로 설정하게 되어 있지만
대부분 이제 저희 자연대 같은 경우 한 60학점 정도로 설정이 되어 있거든요. 근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공통교과 과목 또는 이런 것들에 대한 이제 도입을 적극적으로 늘릴 취지를 갖고 있으면은 단일 전공에 대한 그 전공 이수학점 규정도 지금보다는 낮추는 일들이 동시에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상입니다. 예, 저도 몇 가지 첨언을 하겠습니다. 질문은 원래 전공 이수 학점을 30학점으로 낮추면 그게 전공이냐 그런 게 질문이었지 네.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대학의 단과 대학, 학과, 학문 분야마다 그 특성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 다양성이 사실은 대학의 힘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걸 일률적으로 몇 학점으로 딱 낮춰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좀 위험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의과대학에서 전공 학점을 30학점으로 하자 그러면 이게 안 되지 않겠습니까? 약대도 그렇지 않겠어요. 그리고 제가 있는 그 도고동문학과 제2외국어 언문학과의 경우도 만약 도고동문학과 졸업생으로서 사회에 나가서 제대로 역할을 할 수 있게 하려면은 기본적으로 독일어부터 가르쳐야 되는데 그럼 외국어 교육 학습하는데 얼마나 많은 시간이 드는지는 잘 아실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전공을 일괄적으로 30이니 39학점이니 이렇게 낮추는 거 말고 각 학문 분야의 특성에 맞춰서 좀 유연성 있게 그거 유연한 학사 구조 우리 얘기하고 있으니까 유연하게 생각해 봐야 필요가 있겠다라는 게 하나고 다른 하나는 이제 어떤 전체적인 추세가 이게 복수 전공, 다전공 이런 쪽으로 가는데 늘 우리 인문대가 그런 그 특성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기존에 다들 그 길이 맞다고 생각하는 길에 대해서 한 번씩 저희들은 딴지를 걸어봅니다. 정말 그게 맞을까? 근데 이제 대학을 졸업하고 크게 많은 논의할 때 제너럴리스트냐 스페셜리스트냐 이 얘기 아닙니까? 그래서 어떤 특정 분야에 깊은 지식을 갖게 하고 졸업시킬 거냐 아니면 폭넓은 지식을 갖춰서 나가서 사회에서 활동할 수 있게 할 것이냐라는 건데 그것도 어느 양자 택일의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것도 분야에 따라서 다룰 수 있고요. 그리고 얼마 전에 우리나라 그 대기업의 그 인사 담당 부사장을 만나서 이야기하다가 제가 조금 놀랬던 게 거기서는 융합 전공 이렇게 여러 가지 그런 전공을 한 학생이 필요한 게 아니라 도메인 지식을 잘 갖춘 학생이 필요하다. 그래서 각각의 자기 전공 분야에 대한 지식을 깊이 있게 갖추고 오면 회사에서 알아서 그런 학생들을 모아서 직원들을 모아서 전체적으로 시너지를 내고 융복합의 효과를 낸다. 그런 방향으로 얘기하는 거 보고 이게 꼭 반드시 이게 그 방향이 어떤 전공 분야나 어떤 학생에게나 다 똑같이 맞는 건 아닐 수 있겠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 면에서도 한번 보는 것이 필요하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앞에서 다른 질문이 있었던 게 실천이 중요한데 실천을 가로막는 것이 무엇이냐. 그렇습니다. 우리 대학이 어떤 일을 추진할 때 참 실천이 안 됩니다. 그걸 혹자는 우리 중장기 발전 계획에 들어있는 그 표현을 우리 홍기원 위원장님께서 인용을 하셨지만 학과 이기주의 이렇게 보통 그런 표현을 이용해서 이제 비판을 하죠. 그래서 학과나 단과 대학의 이기주의에 막혀서 대학이 좀 개혁하려고 하는데 그게 제대로 안 된다 이런 얘기들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거기에 물론 또 진실이 있죠. 진실이 있는데 그 100% 진실만은 아닐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저도 이제 본부 일도 해보고 지금 단과 대학 일도 하고 있습니다만은 이제 대학을 운영하는 본부 입장에서는 좀 많은 권한을 가지고 좀 대학 운영을 주도하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근데 단과 대학이나 학과 입장에서는 조금 더 많은 재량권을 갖고 싶어합니다. 그런 두 개의 힘이 서로 밀고 당기면서 결국 대학이 발전하거나 아니면 제자리를 잡아가는 그런 게 아닐까라고 또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면도 있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특히 이제 실천 중요한데 예를 들어서 잘못된 방향으로 아주 과감하게 추진했을 때는 그게 최악이죠. 그래서 어쨌든 이런 논의는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 이런 논의를 통해서 학내 구성원들의 중지를 모으고 그리고 집단 지성을 활용해서 우리가 나아가야 할 길을 좀 서로 공감하는 방향으로 설정하고 추진한다면은 조금 늦더라도 실천이 조금 느리더라도 분명히 안정적으로 성공적으로 발전해 갈 수 있을 거라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사실은 이제 강 교수님께서는 여러 가지 고민이 많으실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왜냐하면 외부적인 이렇게 요구 같은 것이 아주 다양할 뿐만 아니라 지나치게 강하게 올 수도 있기 때문에
특히 인문대학을 책임지고 계신 교수님으로서는 여러 가지 고민이 많으실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한 가지 우리가 고민해봐야 될 것은 전공 교육을 학부에서 하는 것이냐, 대학원에서 하는 것이냐. 지금 이제 학부 교육은 많이 역량 교육 쪽으로 가 있는 것 같고, 전공 스페시픽한 교육은 대학원 쪽으로 가서 이미 미국 같은 경우는 이미 박사 과정으로 가 있습니다. 그게 그렇기 때문에 좀 이런 변화의 추세도 우리가 같이 고민하면서 결단을 해야 되고, 결단을 할 때는 지금 염려하신 여러 가지 것들을 어떻게 잘 맞춰서 새로운 제도를 만들어내는 하는 노력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우리 학부생께는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려볼게요. 지금까지 여러 얘기가 오고 갔습니다. 교수님들께 꼭 하고 싶은 얘기가 있다면 이 자리를 빌어서 1분 정도. 네, 충분히 있으십시오. 시간. 네. 다음 시간이 총장님 시간이신데 총장님께서 시간을 많이 주셨으니까. 우선 저는 사실 좀 많은 분들이 걱정을 하실 때 이게 학생들이 온전한 선택을 할 수 있을까에 대한 우려도 있으신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충분히 학생들이 그렇게 능동적으로 무언가를 선택할 수 있을 만한 주체가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럴 만한 환경이 대학에서 마련을 해주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사실 교수님들께서 뭔가 학생들을 정말 무언가 계속 부족하고 좀 가르쳐야 하는 학생들로만 볼 것이 아니라 그 학생들이 이제 스스로 무언가 자신의 선택에 책임을 질 수 있는 대상으로 봐주시는 것이 이 논의에 있어서도 그런 부분이 굉장히 중요할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당연히 학생들이 부족할 수 있는데 그러한 선택을 하는 것조차도 이 공간에서 전 배워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그럴 만한 환경이 서울대학교에 가장 빠르게 마련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네. 사실 그게 가장 저는 컸었던 것 같고, 아까 이제 여기에서 좀 역량 강화 교육을 할 것인가 학부에서, 아니면 좀 연구의 연장선으로 우리가 생각을 할 것인가라는 얘기가 있었는데, 저는 정말 연구를 하고 싶은 학부생들도 있을 거고, 취업을 하고 싶은 학부생들도 있을 거고, 각자의 진로를 이제 정말 다 다양하게 생각해서 이 대학에 모일 수밖에 없는 환경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것 또한 전 시대의 흐름이라고 생각을 하고, 과거에는 좀 서울대학교가 연구 중심 대학으로서 좀 차기 이제 연구 할 이제 인재를 기르는 것이 좀 더 초점이었다면은, 이제는 그것뿐만이 아니라 더 다양한 사람들이 창업을 하고 싶은 사람들이 있을 수도 있고, 그런 다양한 인재들이 모인 공간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서 학부 교육에 있어서는 그러한 부분이 조금 고려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발표를 하신 홍기현 교수님, 또 우리 네 분의 토론자분께서 최선을 다해서 지금 우리가 어디에 있고 앞으로 어디로 가야 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함께 나누어 주셨습니다. 깊은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사실 교육위원회에서는 오세정 총장님 취임하신 이후에 그 교육위원회를 법정기구로 만들어서 학과 간 칸막이를 낮추기 위한 많은 노력들을 해왔습니다. 예를 들면 지난 2020년 그 BK21을 하면서 교육 학사 제도의 전면적인 변화가 사실 있었습니다. 다만 그 시행이 조금씩 이제 점진적으로 되고 있기 때문에 교수님들께서 그 효과를 피부에 확 닿게 느끼실 수는 없으실 수도 있는데 많은 변화가 있었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고, 그런데 이런 노력들이 이제 단과대학이나 학과 단위로 들어가면 이 새로운 제도를 그 제도의 취지대로 시행을 이제 한다라기보다는 학과의 관점에서 많은 변화를 시켜서 변형을 시키고, 또 때에 따라서는 원 제도의 취지와는 좀 다르게 많이 또 활용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고민이 필요한데, 그 핵심은 서울대 구성원들이 그 제도 변화의 취지에 대한 컨센서스를 이루어서 갈 때는 원래 원하는 대로 효과가 나올 것 같은데, 그렇지 않고 탑다운식으로 운영이 될 때는 아까 강 학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많은 부작용과 또 그 바텀 레벨에서는 이 변형, 오작용이 되는 거죠. 그런 가능성을 배제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같이 머리를 맞대고 노력을 해가고 결정이 됐으면 그걸 실천하기 위한 노력들을 함께 하지 않으면 이런 변화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오늘 말씀해 주신 네 분 토론자님 그리고 발표자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자, 그럼 오세정 총장님 모셔서 마무리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제가 뭐 총평할 그런 위치는 아닌 것 같고요. 제가 생각했던 것 그런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이게 학사 구조의 유연화가 이게 시대적 요청이기도 하고 또 우리나라의 특별한 사정에서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과거에는 아마 우리가 정말 산업화 시대에는 이 어떤 전공 분야의 전공 지식을 제대로 갖춘 애들을 키워가지고 빨리 내보내는 게 굉장히 중요한 학교의 그 미션이었다 그러면 지금 뭐 새로운 시대 4차 시대 뭐 이렇게 얘기할 때는 전공을 아무리 배워봐야 시대가 너무 빨리 바뀌기 때문에 그거 가지고 계속 살 수는 없기 때문에 계속 자기가 새로운 걸 배울 수 있는 그런 기본을 갖추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따라서 전공 지식에 한두 과목 더 들어가지고 그게 현재 전공 지식 더 배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새로운 지식을 어떻게 흡수하고 내가 뭘 바라는지를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처럼 특히 학부 과정은 대학원 과정은 물론 전문 지식을 키워야 되겠지만 따라서 저는 지금보다는 훨씬 더 학생들이 자유롭게 전공을 택하고 또 여러 전공할 수 있게 하는 게 좀 필요하다는 그 시대적인 흐름이 그렇다는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는 우리 한국 학생들의 특별한 그 상황입니다. 사실 미국 같은 경우는 많은 학생들이 고등학교 과정에서 자기가 뭘 하고 싶고 뭐 이런 걸 많이 할 수가 있는데 한국의 경우에는 입시 제도에 너무나 치여가지고 그냥 수능 시험 보고 뭐 이렇게 수시에 무슨 준비하고 이러느라고 내가 뭘 원하는지를 사실 모르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들어올 때까지는 그냥 성적 맞춰가지고 들어오고 들어와서 1, 2년 지나고 나니까 이게 내가 하는 거 맞는 건가 내가 원하는 건가 이런 고민을 많이 할 텐데 그래서 자기가 이거 아닌 것 같아 할 때 도망갈 수 있는 그 여유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우리는 너무 경직돼가지고 그게 굉장히 힘들었던 거죠. 그래서 저희들이 제가 하면서 복수전공 부전공으로 풀자 하는 게 이제 그런 여유를 주자는 거고요. 궁극적으로는 그걸 이제 이 무전공으로 가는 거가 아마 그 학생들한테는 기회를 많이 줄 것 같은데 서울대의 경우는 저는 항상 서울대의 경우에 제가 디펜드하는 거는 왜 카이스트한테 너는 못하냐? 저희 디펜드하는 건 서울대학은 우리가 보호해야 할 학문이 있다. 그래서 미니멈의 그 학과마다 이 필요한 학생 수 지원 인력은 있기 때문에 전체 부전공 가는 건 저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서울대의 경우는 너무 사회적인 조류에 끌려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그래서 그 정도의 최소한의 단위는 갖고 있어야 되고 그렇지만 많은 학생들한테는 풀어줘야 된다. 이제 아마 그런 생각에서 무전공을 20-30% 생각하신 것 같고 뭐 광역화 얘기하신 것 같고 그런데요. 그래서 이제 저는 그래서 지금보다는 훨씬 더 유연하게 해줘야 되고 또 많이 이 전공에 속박되지 않은 학생들을 많이 뽑는 게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괜찮을 것 같은 이게 이 에비던스가 아마 자유전공학부일 겁니다. 근데 자유전공학부 성공한 이유는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교수님들이 그 학생 지도에 너무나 신경 썼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냥 풀어주고 네가 알아서 해 이래가지고는 우리 지금 상황에서는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서 전공설계센터를 만들었고 이게 아마 무전공이 되거나 뭐 이렇게 훨씬 더 복수전공이 활성화되면 전공설계 어드바이저들이 무지하게 많아져야 될 겁니다. 그래서 학생들한테 이 전공이 뭐고 뭐 이런 거 가르쳐줘야 되고 그런 그 준비가 굉장히 많이 필요한 거죠. 거기까지는 저는 굉장히 해야 할 방향이 정해졌다고 생각하는데 근데 그걸 막는 게 뭐냐? 저는 이제 저 나름대로의 판단은 막는 거는 학과 단위의 모든 리소스가 학과 단위로 가는데 그 리소스의 대부분이 배분 그 포뮬라가 학생 정원인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TO도 뭐 학생 정원이 30명이면 교수팀 몇 명이고 뭐 이런 게 다 교육부에 이렇게 포뮬라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자기 전공의 학생 정원을 지키고 싶을 거고 그러니까 그거는 풀어줘야 된다. 그래서 저희들이 와서 바꾼 것 중에 하나가 예산이나 TO를 입학 정원이 아니라 실제로 얼마나 수업을 듣는 학생들이 그과에 그렇게 되면 이제 학생들의 수요가 이제 많이 반영이 되는 거죠. 근데 그걸 완전히 그쪽으로 바꾸는 거는 좀 쉽지 않아서 약간 컴프로마이즈를 하긴 했는데 어쨌든 이 리소스를 학생들의 그 수요에 맞춰가지고 뭐 지금 컴퓨터공학과 왜 그동안에 복수공을 안 뽑으려고 그러냐 뽑아봐야
애들은 수요는 많이 뽑아봐야 과외 교수 TO나 뭐 예산이 더 가는 건 아니기 때문에 자기 부담만 늘어난다고 생각하니까 교수들은 굉장히 릴렉턴트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걸 이제 바꿔서 그래서 복숭아 애들이 많으면 그 뭐 0.5를 곱하든가 그래가지고 그거를 교수 TO로 주겠다. 예산도 이렇게 주겠다. 그러면 이제 뽑을 인센티브가 생기는 거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 제도는 그런 식으로 좀 바꿔야 될 것 같긴 해요. 어쨌든 제가 생각하기에 시대적 요청이나 그리고 우리나라의 그 특수한 사정, 학생들이 너무 대입에 너무 그냥 주어진 틀에서 고민할 수밖에 없는 그런 거를 좀 벗어나서 실제로 학생이 세계를 생각해보고 자기의 앞날을 제대로 생각해보는 게 아마 대학 들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때 그 여유를 좀 주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제도적으로는 이 자원 배분을 거기에 맞춰서 해야 된다. 다만 서울대학은 다른 대학과 달리 우리 이 고유하게 기초학문도 키워야 되고 보호학문도 있으니까 거기에 대한 미니멈은 가져야 되는데 그거는 사실은 어떻게 보면 생각하면 대학 정원이 중요한 게 아니라 대학원 정원이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서 그 전문가를 키워야지 대학 정원에서 아무리 묶어봐야 애들이 지금 뭐 거기 자기 대학 졸업하고 꼭 대학원 가는 건 아니니까. 하여튼 그게 저의 전체적 생각이었고요. 제 생각은 이제 중요하지 않습니다. 저 얼마 안 남아서. 그래서 우리 이용진 선생님 생각을 좀 듣는 게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잠깐만 좀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나와서 해주시면 좋겠고요. 네. 아니, 저는 저기 말씀 들으러 오라고 그래서 왔습니다. 그런데 그 전체적으로 그 유연한 학사 구조 그리고 교육 혁신의 어떤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는 꽤 오래전부터 형성이 됐고 아까 말씀하셨지만 2005년도 당시에도 저도 기억을 합니다. 그래서 기초교육원 그리고 자유전공학부 탄생되고 그 과정도 잘 알고 그리고 그 이후에 저도 여러 가지 고민을 특히 이제 교육 관련해서 근데 저희 서울대의 어떤 지향점 아니면 서울대의 사명 내지 정체성에 대한 다양한 이해들이 있긴 한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총장님 말씀하신 부분들 그러고 근데 이제 저희 그동안 왜 이게 잘 안 됐나 이제 그게 어떻게 보면 그 정체성에 대한 서로 다른 서울대 임무에 대한 약간의 그리고 아시다시피 가장 전 세계에서 가장 종합적인 대학이고 그런 서울대의 특성을 저희가 충분히 또 서로 이해하고 공감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저는 지금 대학 혁신의 시대죠. 그러니까 대학 자체의 혁신이고 대학의 어떤 틀을 좀 바꿔야 된다. 이거는 저희만의 문제가 아니고 전 세계적인 문제고, 근데 거기에서 그런 변화에 저희 서울대가 어느 정도 동참하고 있는지 아니면은 그 부분을 어느 정도 선도적으로 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는 많은 그 우려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근본적인 문제 관련해서 이거는 통합형 대학이죠. 우리가 교육과 연구를 같이 통합하는 그 통합형 대학에서는 항상 교육이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교수님들 뽑을 때 다 연구 PhD로 뽑지 교육 잘한다고 뽑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 교육의 문제는 저희뿐만 아니고 항상 아까 신영철 선생님 하버드 말씀하셨지만 하버드에서도 고민이었고, 근데 대체로 그 경우에 그 학사 과정의 교육에 있어서는 좀 다른 어프로치를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디파트먼트가 디스플린에 의해서 결정이 되고 그 디파트먼트는 어떻게 보면 학문 분류에 의해서 이루어졌죠. 그런데 그 경우에 그러니까 중심은 연구 중심으로 교수님들을 뽑고 교수님들이 나름대로 그 전공하고 있는 부분들을 디파트먼트로 이렇게 분류를 했는데 그 경우라고 해도 학사 과정에서의 전공은 좀 달랐던 것 같아요. 학사의 교육, 학사 과정의 교육은 그리고 대부분의 저희 뭐 랭킹이 중요한 건 아니지만 위에 선도하고 있는 대학들의 경우 학사 과정의 교육이 어떻게 되고 있나 생각을 하면 저희하고는 다르죠. 분명히.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좀 이해를 하고 그리고 저희가 변화의 방향에서 어떻게 보면 저는 어느 정도 그 학사 과정에서의 전공이 거기서는 구태여 메이저라고 하는 표현보다 컨센트레이션 이런 표현들을 쓰죠.
그리고 우리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학사 과정의 전공이 훨씬 대단위화되어 있기도 하고 그 모집에 있어서 이렇게 학생들에게 그 디파트먼트 형태로 이렇게 뽑는 경우는 거의 없죠, 사실은. 그러니까 저희 경우의 특수성은 통합대학이면서도 이게 디파트먼트가 입시 단위부터 대학원까지를 이렇게, 그게 아까 말씀하신 저 디스플리너리 사일로죠. 그거에 너무 저희가 매여 있었다. 이거에 대한 문제 제기는 뭐 2005년 그 당시부터도 있었고,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더 이상 이 미루기가 어려운 과제가 아닌가. 그리고 그런 부분들이 지금 학사위원회나 교무처에서 그리고 교육위원회에서 계속 논의를 해오셨고, 이 부분이 조금은 더 그 구체화된 결실을 맺는 방향으로 가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좀 더 구체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뭐 여러 생각이 있고, 그 제가 그 동안에 공청회 뭐 여러 기회를 통해서 말씀을 드린 부분들이 있지만 지금 뭐 짧은 시간에 이걸 다 말씀드리긴 그렇고, 오늘 말씀해주신 내용들 전체적으로 저도 그게 뭐 저만의 고민 아니면 뭐 우리가 같이 하고 있는 고민이기 때문에 그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은 더 앞으로 그 진척시키는 방향으로 가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조금 더 구체적인 걸 말씀드려야 되나요? 그건 아니고. 예,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가 느끼기에는 오세정 총장님께서 큰 숙제를 유홍님 총장 후보자님께 지금 드린 것 같고, 이제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해야 된다는 강력한 의지를 표명해 주신 것 같습니다. 힘을 내서 더 열심히 하시라고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오늘 현장에 참석해 주신 청중 여러분, 그리고 온라인으로 참석해 주신 청중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토론회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